10번 스티븐 스테이너. 1972년 12월 4일 캘리포니아 머세드에서 스티븐 스테이너라는 다정한 7살 소년이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이미 절대적 악의 표적인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어른 남자인 어빈 에드워드 머피가 접근한 대상은 스티븐만이 아니었습니다. 머피는 다소 멍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확히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빈은 아이들에게 종교 소책자를 나눠주며 그들 중 누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이날 스티븐이 받아온 종교적 가르침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그를 벌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그는 어빈의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어빈은 스티븐에게 그의 어머니가 종교 서적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티븐이 네 물론이죠 라고 답하자 악마가 흰색 뷰익을 몰고 그들을 맞으러 왔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남자는 케네스 파넬로. 겉보기엔 꽤 친절해 보였습니다. 케네세스는 스티븐 또래 소년들과 비슷하게 소꿉놀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1951년에 친절한 경찰관인 척하면서 또 다른 순진한 어린 소년을 자신의 소나기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은 낯선 사람주의나 범죄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전에 더 순진한 시기였습니다. 스티븐과 어빈은 케네스의 뷰익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스티븐이 14살이 될 때까지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스테이너 가족의 삶은 지옥이었고 전국적인 실종 아동 수색에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스티븐의 부모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스티븐의 부재와 그의 귀환을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스티븐의 형인 캐리는 실종된 동생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깊은 슬픔이 모든 관심을 빼앗아가면서 자신은 소외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티븐이 납치되지 않았다면 스테이너 부부는 캐리 마음의 어둠을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스티븐이 학교에서 집에 오지 않던 그 처음의 끔찍한 몇 시간은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고 결국 몇 년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를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스티븐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상상하면서요. 그리고 가장 슬픈 점은 그들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떠올렸던 것조차도 스티븐 스테이너가 실제로 겪고 있던 끔찍함에는 미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1980년 3월 1일 스티븐 스테이너가 혼자가 아닌 채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스티븐 스테이너는 캘리포니아 유카이아의 경찰서에 5살 티모시 화이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스티븐과 티모시가 가족에게 돌아오게 된 사건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모두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7년 전 스티븐을 납치한 케네스 파넬은 그를 캐시스밸리의 외딴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뇌가 시작됐습니다. 케네스는 이미 지적장애가 있는 어빈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끌어들여 이번 납치 계획이 아이를 종교적으로 키우기 위한 선의의 임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케네스는 스티븐에게 그의 부모가 그를 버렸고 자녀가 너무 많아서 이제 자신이 스티븐의 법적 보호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0년 가까이 잔혹한 착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케네스는 스티븐을 여러 학교로 옮기며 데니스 그레고리 파넬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는 스티븐의 분의 가족과 인격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는 스티븐의 정체성까지 빼앗아 완벽한 도구로 만들려 했습니다. 10대가 된 스티븐이 탈출 희망을 거의 잃자 케네스는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때 케네스는 스티븐을 이용해 더 어린 소년을 유인하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않았고 케네스는 항상 스티븐이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케네스는 몰랐지만 스티븐은 매번 유괴 시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 끝에 스티븐이 탈출을 결심한 이유는 자신의 안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파넬이 5살 티모시 화이트를 유괴해 스티븐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똑같이 겪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 3월 1일 스티븐은 케네스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티모시를 데리고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수마일을 히치하이킹한 끝에 유카이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케네스 파넬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두 소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몇몇 이야기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범죄가 끝났더라도 어둠은 때때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파넬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겨우 5년만 감옥에 있었고 스티븐은 약 10년 후 24세의 나이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티모시는 장례식에서 관을 운구했습니다. 스티븐의 형 캐리는 나중에 4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사디즘에서 비롯된 범죄가 때로는 디틀링 형태의 사랑에서 비롯된 범죄보다 더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마오인. 1988년 10월 중국에서 곡물 수출업자로 일하던 리 정정자이는 그녀를 오싹하게 만드는 6단어가 적힌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서 온 것으로 집에 비상사태, 즉시 돌아오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정자이는 두려움에 매니저에게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굳은 얼굴로 그는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사라졌고 그녀와 남편의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이는 2살 반밖에 안 된 그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이때는 중국의 악명 높은 한자녀 정책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허락받은 단 한 명의 자녀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마오이는 항상 다정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정차이는 나중에 동물원에서의 기억에 남는 여행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이 위대하다는 뜻으로 지어준 별명인 지아라고 불린 마오이는 땅을 기어가는 벌레조차도 기쁨에 가득 차서 신기하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소처럼 시안에서, 평소처럼 유치원에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오인의 아버지는 호텔에 잠시 들러 아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시키는 단 2분 사이에 그의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었지만 처음에는 그들도 낙관적이었습니다. 즉시 당국에 신고한 후 그들은 곧 소년이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수십 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없었다면 마오이는 결코 발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리정자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사라지자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고 마오인의 실종 소식을 알리기 위해 10만 장이 넘는 전단지를 인쇄해 배포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아들로 계속 마음이 아팠고 다시는 아들을 못 볼 거란 불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지아를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이런 나중에 정지아는 불길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부부가 실종된 아들과 닮은 아이를 입양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확인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부부를 따라 전국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고 그녀의 악몽 같은 삶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부부의 어린 아들이 실제로는 마오이니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지아의 수색은 29명의 다른 실종 아동들,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무는 그녀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기술이 정지아의 간절한 수색에 맞먹을 만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경찰은 스촨성에서 한 부부가 32년 전에 6,000위안, 즉 약 845달러에 아이를 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몽타주와 DNA 검사 기술을 결합해 유괴범들이 붙여준 이름인 구거 닝닝이라는 성인 남성이 실제로 마오이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 전 그는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되어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팔렸고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구거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가 사실상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친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감격적인 재회는 32년간의 수색을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재회는 큰 노력 끝에 이루어집니다. 다른 재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우연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제퍼니 너스. 출산은 여성에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를 셀레스트 너스만큼 잘 아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1997년 4월 28일 셀레스트 너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그루트 슈어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건강한 딸 제퍼니를 출산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고 셀레스트 너스는 이후 진정제로 몽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힘겹게 낳은 아기는 침대에서 멀지 않은 아기 침대에 누워 울다가 잠들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긴장된 며칠 동안 그녀는 간호사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 자신의 침대에 다가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퍼니를 아기 침대에서 들어올려 안아주며 아기가 울 때 달래주었습니다. 진통제가 효과를 내자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셀레스트가 깨어나자 진짜 간호사가 아기가 어디 있냐고 다급히 물었고 아기 침대는 비어 있었으며 제퍼니도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병원 전체를 즉시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제퍼니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유괴범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버려진 베개를 발견했는데 이는 유괴범이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임신한 것처럼 보이려고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그녀는 간호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다른 임산부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친절했지만 그녀는 양의 탈을 쓴 늑대였고 자신의 계획에 맞는 표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셀레스트가 제왕절개를 예약했다는 건 출산 후 마취 상태가 되어 더 쉽게 조종당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비극적으로 그 계획은 순조롭게 실행됐고 닷새 뒤 셀레스트는 아기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몇 년은 말 그대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너스 가족은 수사관들과 협력했고 실종된 제퍼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언론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헛된 단서들만 남아 결국 참담한 실망감만 남았습니다. 특히 한 번은 셀레스테의 어머니의 이웃인 글렌다 듀베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척하며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역겨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셀레스트는 둘째 딸 캐시디를 낳았고 2015년 1월 제퍼니가 사라진 지 17년 만에 캐시디는 새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무리에트 미샤 솔로몬이라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소녀를 만났고 그들의 친구들은 둘이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모두들 이야기했습니다. 캐시디의 아버지인 모르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딸의 새 친구와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딸의 새 친구 역시 그의 딸이었습니다. DNA 검사가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17살 미샤 솔로몬은 사실 제파니 너스였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라고 믿었던 여성은 사실 그녀를 납치한 라보나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행동이 분명히 끔찍한 것이었지만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는 여러 번의 유산 끝에 미쳐버린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라보나는 납치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미샤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로 알고 자란 남성과 함께 살기로 했는데 그는 자신에게 딸을 안겨준 그 납치 사건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퍼니는 친부모와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여전히 미샤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후 그녀는 이 경험을 담아 제퍼니, 2명의 어머니, 1명의 딸을 썼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실화이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훨씬 더 기묘해집니다. 7번째, 알렉스 베티. 알렉스 베티는 비전통적인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는 2살 때 아버지가 떠났고 어머니 멜라니와 할머니 수잔 밑에서 자랐으며 이후 수잔이 법적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는 2017년에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그를 스페인 안달루시아로 휴가를 데려갔을 때 11살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알렉스의 할머니와 합의된 일이었고 그들은 10월 8일 영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말라가 항구입니다. 알렉스 베티 사건에서 특히 기이한 점은 수잔이 곧 알렉스를 납치한 사람, 즉 자신의 딸이자 알렉스의 어머니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는 알렉스가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나온 오싹한 영상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모로코의 대안적 생활 공동체로 이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알렉스를 영국의 주류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세뇌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가 끌려가고 있던 삶은 확실히 대안적이긴 했지만 결코 건강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알렉스는 나중에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신을 끌고 간 유목 생활의 처음 몇 년은 마치 휴가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14살이 되었을 때 현실이 닥쳤습니다. 그는 머물 곳을 제공받는 대가로 가볍게 페인트 칠과 집수리 일을 도왔고 결국 정식 교육과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영국 귀국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각 생활 방식의 장단점을 따져보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영국이 확실히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쪽지를 남기고 한밤중에 머물던 외딴 게스트하우스를 떠났습니다. 그는 가진 돈과 몇 가지 필수품만 챙겨 밤에 떠났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그는 새벽 3시에 길가를 배회하던 중 26세의 베다론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베다론은 걱정이 되어 알렉스를 태워주었고 이것은 이런 사건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경우 낯선 사람의 차량에 탑승해 알렉스를 위험에서 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인도되었고 경찰은 그가 실종된 지 6년 만에 영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경우 그는 자신을 납치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악감정도 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 중에서 알렉스의 여정은 다음 사례의 길고 놀라운 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6번째, 사루 브라이얼리. 셰루 문시카는 1981년경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칸드와에서 힌두교도 어머니와 무슬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부재로 사로와 어머니는 빈곤에 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힘든 건설 현장 일을 해야 했고 사로와 두 형제자매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기차역에서 구걸해야 했습니다. 결국 사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은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1986년 사루의 형 구두는 칸두와에서 부르안푸르까지 43마일을 기차로 이동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루가 함께 가고 싶다고 하자 구두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 순간 나비 효과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기차가 부르안푸르에 도착했을 때 겨우 5살 정도였던 사루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구두는 사루에게 역에서 기다리면서 잠시 자라고 했고 사루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첫 번째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루가 잠든 사이 구두는 선로를 건너다가 기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루는 깨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형이 없는지 전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루는 할 수 있는 한 오래 기다렸지만 결국 당황해서 역에 정차해 있던 빈 객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긴 하루를 보내고 여전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기차는 출발했고 사루가 깨어났을 때는 집에서 93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사루는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거나 설명하지 못했고 가난한 어머니로부터 거의 1000마일이나 떨어진 낯선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루는 서ben골의 대도시 콜카타에 있는 하오라 기차역에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기차를 타도 결국 항상 하오라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기차역에서 남은 음식을 먹으며 버텼고 이후엔 도시에서 생계를 위한 일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몇 주간 지내다 10대 소년이 그를 실종 아동으로 보고 경찰에 데려갔고 이후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려 어머니나 집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양 대상이 되었습니다. 1987년에 그는 호주 테즈메이니아에 있는 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한편 사루의 어머니 캄라는 실종된 두 아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구두가 사망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뒤 그녀는 사루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루는 호주에서 성장하며 영어를 배우고 캔버라 오스트레일리안 인터내셔널 호텔 스쿨에서 경영학과 호텔 경영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따는 동안에도 그는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수년간 구글어스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흐릿한 기억을 더듬으며 인도 전역의 철도 노선을 꼼꼼히 지도에 표시했고 자신이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찾기 위해 모든 단서를 모았습니다. 그 일이 그를 칸드와로 이끌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에서 현지인들과 연락하며 그는 이곳이 고향임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 떠난 지 25년 만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20여 년 전 이 지역에서 아이를 잃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곧 주민들이 그를 어머니와 살아남은 형제 자매들에게 데려다 주었고 형제 자매들은 교육을 받아 소박하게나마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역경을 딛고 이뤄낸 감동적인 재회의 이야기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고 사루의 책 먼 길을 돌아 집으로는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영화 라이언으로 각색되어 데브 파텔이 사루 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할리우드에 어울렸다면 다음 이야기는 가장 기이한 스릴러보다 더 많은 반전이 있습니다. 5번째, 폴 프란책. 1964년 4월 26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마이클 리스 병원에서 도라 프란책이 폴 조셉 프란책을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얼마나 기이하게 변할지 몰랐습니다. 출산 다음날 간호사로 변장한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던 도라에게 다가와 의사가 폴이 건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좀 더 자세히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라는 자신이 거짓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폴을 건네주었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간호사라 불린 여성도 폴과 함께 건물을 떠난 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까지 시카고 역사상 가장 큰 수색 작전을 촉발시켰으며 17만 5천 명의 우체국 직원, 200명의 경찰관, 그리고 FBI가 대대적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은 매우 신속해서 같은 날 자정까지 600가구가 수색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론 부족했고 폴은 모두의 소나기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만으로도 이미 살아있는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965년 7월 2일 뉴저지주 뉴워크의 한 쇼핑몰 한가운데에서 유모차에 버려진 남자 아기 한 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아기는 위탁가장에 맡겨져 위탁부모가 스콧 맥킨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FBI는 그가 누구일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괴범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나 아이를 돌볼 능력과 자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도라는 아들을 다시 만나 너무 행복해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폴은 프란차크 가족과 다시 만났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폴이 10살이 되었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엿보려고 하다가 대신 자신의 유괴 사건을 보도한 신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이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라에게 이 일에 대해 물었고 도라는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괴로워 보였습니다. 도라는 그를 꾸짖으며 그래, 너는 유괴당했어. 우리가 널 찾았고 사랑해. 그게 네가 알면 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답은 오히려 폴의 걱정을 더 키웠다. 그날 이후 그는 프렌차 부부가 친부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4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2012년 그는 평생의 짐을 안고 DNA 검사를 받고 부모님에게도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동의했지만 샘플을 보낸 후 검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발견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끔찍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폴은 DNA 검사 키트를 제출했고 그 결과 자신이 폴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그는 전혀 다른 실종된 아이, 잭 로젠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잔인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친부모에 의해 쇼핑몰에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알고 보니 폴 프렌착은 집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이한 운명의 장난으로 진짜 폴 프렌착은 실제로 살아있었습니다. 2019년 DNA 검사 결과 폴은 자신의 새로운 삶의 어두운 기원을 전혀 모른 채 미시간에서 케빈 레이 베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친어머니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56세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진짜 폴 프렌착을 납치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FBI는 이 사건을 미해결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타샤 라이언. 나타샤 앤 레어는 1998년 어머니가 학교에 데려다줬을 때 14세였습니다. 퀸즐랜드 락햄튼은 8월인데도 매우 추웠지만 그날 공기에는 다가올 끔찍한 일의 징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타샤가 집에 오지 않아 부모님은 바로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나타샤를 걱정했고 곧바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스콧 블랙, 즉 딸의 22살 남자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스콧 블랙은 항상 나타샤에게 나쁜 영향을 줬고 20 이상 남성이 미성년 소녀와 사귀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경고 신호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나타샤가 사라지기 한 달 전 자신과 도망쳐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훨씬 더 사악한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타샤가 그녀가 사라진 지역에서 활동하던 연쇄살인범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레너드 프레이저의 범죄 행각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에 걸쳐 4명에서 7명의 여성들을 공격하고 살해했으며 나타샤가 실종된 다음 해인 1999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나타샤의 남자친구인 스콧 블랙 역시 나타샤의 가출 시도와 관련된 사건으로 로캠튼 치안법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의 행방을 모른다고 말한 것 때문에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혹시 스콧이 다시 한번 나타샤 실종에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샤를 찾지 못하자 그녀의 부모님은 나타샤도 레너드 프레이저의 희생자일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프레이저가 그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고 가족은 딸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레너드 프레이저의 재판 도중 경찰은 나타샤가 노스 로캠튼의 한 집에서 살아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나타샤의 아버지는 그 발표를 듣고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집은 물론 스콧 블랙이 임대하고 있었고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나타샤가 집 침실에 찬장에 숨어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문객이 올 때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했고 스콧과 단둘이 있을 때만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으며 외출도 밤에만 했습니다. 납치된 것이 아니라 나타샤는 이 모든 사건을 자신이 자발적으로 스콧과 함께 도망친 것으로 다시 해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볼 때 구루민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화제가 되었고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타샤는 자발적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재판에서 그를 평생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나타샤와 스콧 모두 이 전체 계획에 대해 기소되었고 나타샤는 허위 수사 유발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스콧은 위증죄로 수감되고 막대한 수사 비용도 부담했습니다. 프레이저는 2007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2008년 나타샤와 스콧은 결혼했고 그들은 이 모든 소동에서 얻은 수입으로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잡지의 결혼식 사진 독점권을 $20만 팔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의 많은 이야기들처럼 나타샤의 결말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그녀는 40세의 로켓햄프턴 골프클럽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했지만 어린 시절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른 죽음이 으스스하게 반복되는 주제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무서운 사건 탐방은 전 세계를 누볐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약속으로 공포 이야기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수잔 저 베이스. 1960년대는 놀라울 정도로 순수한 시기였어요. 24시간 뉴스와 소셜미디어가 끊임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 전의 시대였죠. 1969년 영국 폰티프렉트에 사는 4살 수잔 프리스트는 혼자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와 형제 자매와 함께 카라반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캠프의 스코틀랜드 가족이 수잔 어머니께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잔이 디즈니월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일생에 한 번뿐인 플로리다 여행에 데려가겠다고 기꺼이 제안했습니다. 수잔의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수잔의 출생 증명서를 그들에게 주는 것뿐이었고, 그러면 그들은 여행을 위해 수잔을 그들의 여권에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를 낯선 사람들에게 국제여행을 위해 맡기는 데서 오는 모든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그녀는 동의했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물론 그녀에게 했던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잔은 디즈니월드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거쳐 새 부모와 함께 호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됐다고만 믿었으나 16살 때 뉴질랜드 여권 서명을 위해 친어머니의 서명이 필요해졌고 입양 서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가짜 부모는 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그녀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친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잔 제르베이스였고 원래 성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잔의 가짜 어머니는 수잔이 10살 때 다발성 경화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수잔은 떠돌이 공동체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수잔이 21살이 되었을 때 그녀를 납치한 2사람은 모두 사망했고 가족은 여전히 영국에서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끝에 인연을 다시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격려로 수잔은 처음 실종된 지 53년 만에 폰티프렉트 지역 주민들의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제 자매들과 다시 연락해 직접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친어머니는 이 일 8년 전 세상을 떠나 딸의 일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한 부부가 부모를 속이고 아이를 영원히 빼앗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무서운 사건들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사건도 납치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헤더 로빈슨. 이 영상에는 정말 끔찍한 범죄자들이 등장하지만 존 에드워드 로빈슨만큼 악랄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노예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8명의 여성을 살해한 그의 범죄로 로빈슨은 인터넷 최초 연쇄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여러 사기를 치고 순진한 사람들을 소나기에 넣은 최초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1985년 그는 가짜 이름인 존 오스본으로 호프하우스 여성보호소에서 19살의 엄마 리사 스타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궁핍한 19살의 리사와 그녀의 4달 된 딸 티파니에게 숙소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대신 그녀가 빈 종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기를 훔쳐 팔기 위해 입양 포기 서류를 위조하고 리사를 잔인하게 살해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우연히도 리사 스타시가 사라진 다음날 로빈슨은 그의 형 돈과 그의 아내에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부부는 입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한 여자의 아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죠. 로빈슨 부부는 티파니 스타시를 입양해 이름을 헤더 로빈슨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헤더의 삼촌 존에게 기적의 아기를 선물한 것에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형에게 그 소녀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5,500의 법률 비용을 내게 했습니다. 그의 악행은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헤더는 삼촌 존이 범죄로 체포된 후 15살이 되어서야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삼촌이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녀를 새 부모에게 넘겼습니다. 로빈슨은 여전히 사형수로 수감 중이고 헤더는 평범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루이스 알비노. 실종된 아이들이 처음 사라진 후 다시 돌아온 사례 중에서 6살 루이스 알비노의 경우만큼 이상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는 없습니다. 1951년 루이스와 형 루저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공원에서 놀던 중 낯선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특히 어린 루이스에게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루이스에게 따라오면 보상으로 공짜 사탕을 준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아동 유괴범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이런 속임수가 잘 통했습니다. 루이스가 여성을 따라가자 로저도 그들을 지켜보며 뒤따랐습니다. 10살의 로저는 상황이 나빠지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 어른에게 알렸지만 이미 루이스는 납치된 후였습니다. 당연히 루이스의 가족은 곧바로 오클랜드 경찰서로 갔습니다. 루이스의 어머니인 안토니아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스페인어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저가 주된 연락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수사관들은 어린 로저의 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로저의 증언, 즉 반다나를 쓴 정체불명 여성이 루이스를 데려갔다는 말만으로 대대적인 합동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해양경비대는 잭 런던 스퀘어와 샌프란시스코만 주변 해역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루이스를 되찾을 진짜 기회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서도 없었고 안토니아가 오클랜드 경찰서를 정말 자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15년이 지난 1966년에 다시 한번 답을 얻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이때쯤이면 루이스가 살아 있었다면 21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알비노 가족은 베트남 전쟁 징병제가 시행 중이라 루이스가 징병 신체 검사 기록이 남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루이스가 푸에르토리코로 끌려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은 여러 차례 푸에르토리코로 돌아가서 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수년이 수십 년이 되었고 결국 안토니아는 2005년에 아들의 소식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저는 실제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루이스가 죽었고 그의 시신은 뼈만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전히 우연으로 인해 2020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알리타 알레킨, 루이스의 63세 조카는 재미삼아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과정에서 미국 반대편인 동부에 있는 사람과 22%의 DNA 일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믿기지 않았지만 혹시 루이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도해볼 만했습니다. 그녀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2024년에 오클랜드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이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단서를 조사하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FBI와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그 이후로 사건을 맡았고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루이스 알비노였으며 처음 실종된 지 73년 만에 79세의 나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를 납치한 정체불명의 여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루이스는 자신이 미국 동부의 한 부부에게 보내져 친자식처럼 자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가 실종된 이후 70년 동안 그는 소방관으로 일했고 해병대에서 2차례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자녀와 손주들도 두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확인되자 루이스는 다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그는 형 로저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로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이 소설보다 더 이상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더 기이한 실종 미스터리에 아직 호기심이 남아있나요? 10년간 실종된 직원이 슈퍼마켓에서 발견된 이야기 등 다양한 실종자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해도 됩니다.